자, 이제 개념 보겠습니다. 1번부터.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상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등 토지에 부착된 항구적인 토지 부가물을 말한다. 맞죠?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준부동산은 의제부동산, 민법 이외의 법적인 개념으로서 민법상 부동산과 동산의 집합물이 준부동산이 되기도 하며 민법상 동산이 준부동산이 되기도 하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집합물이지만 준부동산인 것이고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항공기 이런 것들은 동산이지만 준부동산이 되는 거죠. 나온 김에 지난주에 준부동산 할 때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이런 것들은 평가할 때 무슨 방식으로 평가해요? 준부동산은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거든요. 자동차 거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 거래 많죠? 이런 거는 뭐예요? 거사비, 임목, 산림해서 산지와 임목으로 나누었잖아요. 산지는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지만 그 위에 있는 임목은 거사비였어요. 비교 방식에서 함께 설명했다고요. 토지, 건물, 산림, 과수원, 거래 많은 자동차, 동산,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은 비교 방식에서 했고요. 다만 건물만 평가하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건물만 거래하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건물만 평가할 때는 원가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고, 산지는 땅이니까 땅으로 가면 되지만 임목은 거사비 했고요. 그 산지와 임목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이때도 거사비. 자, 이게 비교 방식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공시지가 기준법, 그리고 임대료를 계산하는 임대사례 비교법 말고는 전부 다 거사비라고 그랬잖아요. 땅은 공시지가 기준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나머지는 다 거사비 하는데 그 맨 왼쪽에 노란 걸로 2개 쓴 거 있었잖아요. 그 노란 걸 2개 쓴 게 하나는 건물만 평가할 때 원가법 했고, 또 소경목림 해서 어린 나무를 평가할 때는 원가법 했고, 나머지는 맨 왼쪽에 쓴 건 전부 다 거사비 했단 말이에요. 땅하고 그 임대사례 비교법 빼고. 맞나요? 그래서 준부동산 중에서 자동차, 임목 이거는 어디로 가고? 거사비로 가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이 수익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업활동과 관련되거나 무형의 권리 이런 것들은 수익 방식. 그죠? 그거 말고 기계류로서 준부동산 남은 게 뭐 이제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이런 것들은 무슨 법? 원가법, 원가 방식. 맞나요? 그리고 선박은 구분해서 평가한다 그랬죠. 선체, 기관, 의장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한다. 맞나요? 됐나요? 한번 또 복습했습니다. 자, 아무튼 자, 그렇게 이제 준부동산은 다양하게 흩어져 있다고요. 임목하고 자동차는 거사비, 그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수익활동과 관련되는 거죠. 수익 방식. 다만 공장재단은 어떻게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개별 자산 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속해서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일괄해서 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했다고요. 됐나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법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 이게 준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활동이나 평가활동 등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하죠. 그다음에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무형적 측면인 기술적 측면과 유형적 측면인 법경제적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됐죠. 기술적 개념이 유형 측면이고요. 법경제적인 측면이 무형 측면이죠. 자, 밖에 있어서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은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지의 정착물은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 독립정착물과 축대, 도로, 교량, 수목 등 종속정착물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다음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독립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와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맞죠? 다음에 의제부동산에는 공장, 재단, 공업재단, 어업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이 있다. 맞고요.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부동산학에서는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인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이게. 이게 복합 개념에 따라 보기 때문에 모두 다 살펴봐야 되고요.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무형 관점에서 보면 가격, 시장, 경기 변동 등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3번, 4번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는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도 있으며 앞부분은 뭐예요? 앞부분은 독립정착물이고 그 다음 부분은 종속정착물이죠. 자, 판잣집, 가시개, 수목 등은 완전한 정착물이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완전한 정착물이 아니라면 이건 정착물이 아닌 거죠.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판잣집, 가시개, 수목은 동산입니다. 동산. 1번이 바로 틀렸죠. 다음에 2번에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으로는 주택, 아파트, 빌딩 등의 건물을 들 수 있으며 독립정착물, 다음에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으로는 축대, 도로, 교량 등의 구축물을 들 수 있다. 맞죠? 다음에 3번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유형 관점에서 보면 토지의 지세, 지질, 지반 등이 연구 대상 맞고요.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그리고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치죠. 자, 이거는 민법 212조 내용을 말하는 거죠. 다음에 5번에 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 및 다른 법률에 의해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는 물건을 포함한 개념이다. 맞죠?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포함해서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4번은 여러분이 보시는데 다만 그 1번 지문을 의외로 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의의 부동산에 속하잖아요. 협의의 부동산에 속하면 당연히 광의의 부동산에도 속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의외로 이걸 또 많이 틀리셔서 여기도 많이 계신가 보네. 이건 또 뭘까? 아니, 저는 이거 그냥 집합 포함 관계인데,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그래도 지금 틀렸으니 다행이지. 실전에서 안 틀리면 되죠. 답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 이제 5번은 중요도는 좀 낮아요. 자, 5번은 중요도가 좀 낮은데, 그 이유가, 우리 민법상 정착물이 아니고요. 영어의 픽스처예요, 픽스처. 제가 진짜 부동산학을 연구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학 용어에 지금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런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 지금 5번 문제, 이것도, 영어의 픽스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바보 같은 학자가 번역을 잘못했어요. 원래 이 픽스라는 게 고정시킨 다인 뜻이잖아요. 픽스처가 고정시킨 물건 이런 뜻이에요. 고정시킨 물건.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뭐 저렇게 창이나 창틀 이런 거 다 고정시킨 거죠. 욕조, 세면대, 변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붙여놓은 거잖아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픽스처 하는데 우리 민법상으로 얘기하자면 부합에 가까워요. 부합. 우리 민법상 개념으로는 부합이죠. 근데 걔네들은 뭐라고 불러요? 픽스처라 불러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걔네들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견고하게 붙여놔야만 픽스처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도 저걸 픽스처라고 하면 픽스처예요. 물리적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그거를 바보 같은 학자가
이걸 정착물로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정착물. 그럼 이 정착물로 번역을 해서 자기 책에는 이 괄호 속에 넣어요. 이렇게 정착물 괄호 속에. 그럼 책에 이렇게 픽스처가 있으니까 정착물을 읽어도 머릿속에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픽스처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더 연구를 안 하는 이제 수많은 결혼 강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결혼 강사들이 이거를 인용을 할 때 이거 빼고 인용을 하는 거예요. 쏙 빼고. 그럼 정착물만 딱 가져오는 거예요. 정착물. 정착물 구분 기준 이렇게. 이 픽스처 구분 기준이에요. 그 학자는 픽스처 구분 기준으로 하는데 인용을 할 때 정착물 구분 기준을 하고서 이제 그 사실을 모르는 수많은 수험생분들은 그 수험생분들은 이걸 뭐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민법상 정착물하고 착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 민법상 정착물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이에요. 토지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건 토지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토지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디 붙어 있는 거예요? 건물에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구분 기준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면서 저처럼 이렇게 5번은 그 픽스처에 대해서만 묻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 민법상 정착물도 한 개 지문 만들었다가 픽스처로 지문 한 개 만들었다가 하나의 문제에서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모의고사에 출제돼요. 실전에서는 절대 출제 안 됩니다. 실전에서는 절대 그렇게 출제가 안 돼요. 실전에서는 우리 민법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출제가 돼요. 우리 민법하고 충돌하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딱 하나. 이게 뭔가 하면은 부착 방법에서 이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손상이 없이 제거할 수 있대요.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다면 이거는 픽스처가 아니고 뭐란 얘기예요? 동산이란 얘기죠. 뭐 시계 같은 거 걸린 거 있잖아요. 시계 걸린 거 이런 것들은 픽스처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쟤네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이거는 출제된 적이 있어요. 지문으로. 자, 근데 이제 2번부터는 이제 우리하고 달라요. 걔네들은 설치 의도도 봐요. 의도. 자, 우리 집에 냉장고 있어요. 원룸 주택 가면은 방마다 뭐가 있어요? 요즘 풀옵션으로. 원룸 주택에 냉장고 있죠? 예?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를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이거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 동산이에요? 동산이 아니에요? 원룸 주택에 있는 냉장고 동산이에요? 동산 아니에요? 우리나라 얘기하자고요. 우리나라는 동산이에요. 동산. 이거든 다 뭐라고요? 동산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쟤네들은 임대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픽스처라고 봐요. 그래서 원룸 주택을 팔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것도 다 함께 팔아야 돼요. 근데 자기네 집 살던 집에 있는 이런 것들은 안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집만 팔고 이런 거는 세간살이는 가져가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당연히 집 팔 때 세간살이 같이 파는 거 아니잖아요. 원룸 주택 팔 때 냉장고를 다 끄집어내도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건물 팔았지 이거 판 거 아니잖아요. 건물을 판 거지 이걸 판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드시 특약을 해야 돼요. 중개할 때 특약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집기들 모두 다 한꺼번에 넘긴다 이런 특약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특약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특약을 안 해야 된다고. 걔네들은 뭐로 보기 때문에 픽스처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부합이 아니잖아요. 부합되면은 함께 넘어가는 거죠. 부합되면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부합이 아니라면은 함께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출제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정착물이 아니잖아요. 땅에 붙은 게 아니고 지금 픽스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특정 위치에 맞게 고안된 거예요.
딱 그 자리에 맞게 고안된 거. 그거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런 것들은 뭐란 얘기예요? 픽스처라는 얘기예요, 픽스처. 픽스처. 그런 거는 픽스처. 자, 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용 의자를 얘기를 들어요. 교회용 의자 어떻게 생겼어요? 길게 생겼는데 앞 의자 그 등받이에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 성경책을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거는 걔네들은 뭐라고 봐요? 픽스처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라고. 예, 달라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교회 넘어갈 때 뭐도 함께 넘겨야 돼요? 픽스처 넘겨. 예, 그걸 이런 걸 예를 든다는 거는 걔네들도 교회를 사고 판다는 뜻이죠. 뭐 절 팔면은 부처도 같이 넘어가야 되고, 예, 그런 식으로 다 넘어가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집교도 다 넘어가야 돼. 예, 아무튼 예, 그 예를 들고 있어요. 그 책에. 예, 다음에 이제 당사자 관계요. 당사자 관계, 매수인, 매도인 이런 입장도 있고요. 자,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게 픽스처일까 아닐까 헷갈려요. 헷갈릴 때는 일단 뭐로 봐버리는 거예요? 픽스처로 봐요. 헷갈릴 때. 그럴 때는 누구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매수인한테 넘어가요. 예, 픽스처라는 얘기예요. 예, 헷갈릴 때, 예, 픽스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뭐가 돼버린다고요? 픽스처가 돼서 매수인한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이 설치했느냐 임차인이 설치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요. 자, 임대인이 설치한 이 커튼 같은 게 있어요. 뭐 블라인드 같은 게. 예, 근데 이제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그 살고 있는 중에 임대인이 건물을 판 거예요. 자, 임대인이 건물을 팔았을 때 임대인이 설치해 놓은 그 블라인드 같은 거는 함께 넘어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 매수한 사람한테. 근데 임차인이 설치해 놓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임차인이 설치해 놓고 살고 있는 중에 임대인이 자기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에는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이렇게 해요.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이렇게 봐요. 이거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픽스처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사실은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얘네들은 임차인이 설치하면 부합이 돼도 제거할 수 있어요. 부합이 돼도 제거할 수 있어요. 우리 민법상으로는 부합돼 버리면 제거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 살다가 수도가 물이 줄줄 새요. 물이 수도 꼭지가 패킹이 고장나서 수도 꼭지를 그거를 다른 걸로 교체를 했어. 이사 갈 때 옛날 거 붙여놓고 그 붙여놓은 거 떼가지고 가요? 부합되면 뭐예요? 부합되면 그거는 부동산이 되는 거지. 근데 쟤네들은 임차인이 설치해 놓은 거는 떼갈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쟤네하고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근데 이것도 쟤네하고 우리하고 충돌하지 않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부동산이 원칙이다. 그럼 걔네들도 틀렸고 우리도 틀렸고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딱 두 번 언급돼서 시험에. 다른 거는 출제 함부로 못 하겠죠. 그것도 함부로 정착물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냐 아니냐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죠. 그죠? 픽스처가 되면은 뭐가 되는 거고요? 부동산이 되는 거고, 픽스처가 아니면은 동산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동산 부동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정착물이다 아닌데 이렇게는 말을 못하고, 그죠? 욕조 같은 거는 욕조 붙여놓은 상태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이렇게는 뭐 할 수는 있을지라도.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정도고요. 중요도는 낮으니까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문제 정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1번에 보십시오. 1번, 5번에 1번.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 기능적인 면에서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될 수 있으면 동산으로 취급되고, 기능면에서 건물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거되면 정착물로 취급된다. 픽스처다 이 말이죠. 픽스처.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구안되었다면 픽스처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매매 시 어떤 물건이 픽스처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에는 그것은 일단 뭐로 봐요? 픽스처로 봐서 매수인에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픽스처는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 않죠?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당사자가 물건을 설치한 의도도 픽스처 구분 기준이 되며, 임대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에어컨은 뭐로 본다? 픽스처로 본다. 됐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용어인데, 토지 분류. 자, 요거는 뭐 이런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토지 분류, 대지, 택지, 부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뭐 이런 정리를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단어의 뜻만 주로 이제 많이 묻는데, 후보지, 이행지, 뭐 필지, 획지, 나지, 건부지, 뭐 이게 좀 더 자주 언급이 되는 편이고요. 이건 대택부죠, 대택부. 이건 택지와 부지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법지, 빈지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공지, 공한지 이렇게 구별해야 되고요. 다음에 뭐 포락지 있죠. 이렇게 집안이 절도되어 무너져 내려서 수면 밑으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뭐 이런 단어의 뜻을 주로 묻는 거니까요. 그 6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7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7번의 토지 용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건부지란 건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부지로서 지상 건물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된 토지를 말한다. 맞죠? 지상의 건물 때문에 또는 뭐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어서 사용 수익이 제한된 토지. 그 다음에 획지는 인문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여기 키워드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서 가격 수준을 구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고, 대응하는 개념이 필지죠. 다음에 맹지는 도로에 접속한 면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건축법상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하죠.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는 맹지에도 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이게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 제방에 붙어 있는 땅이 있어요. 제방은 도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방으로 차가 드나들거나 사람이 통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럼 제방 옆에 딱 붙어 있는 그런 거는 맹지거든요. 도로에 접하지 않아 있으니까. 제방을 도로라고 안 하잖아요. 제방은 제지. 도로가 아니, 전닭과목 인강령, 대장도 칠천지 하잖아요. 근데 통행에는 지장이 없으면은 그런 경우에도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죠. 다음에 그 4번에 공지란 필지 중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 공지 맞죠? 다음에 바닷가, 빈지죠. 바닷가란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로서 측량 면적에는 포함되지만 활용실이 없거나 적은 면적. 이거는 법지죠, 법지. 법지입니다. 5번 틀렸고요. 다음에 8번은, 자, 요거는 이제 후보지 이행지, 요건 조금 더 자주 언급이 되니까, 풀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1번에 농지 지역에서 택지 지역으로 전환 중인 지역의 토지는 후보지이며, 이 경우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지목 변경이 뒤따른다. 자, 요거는 조금 이제 세부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시험의 출제 경향은 그냥 뜻만 묻고 말았어요. 그냥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냐,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냐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자,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이제 전환 중이죠. 근데 여기 주상공이 있죠. 여기가 전닭과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건물이 없죠. 여기는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없는 땅에서 건물이 있는 땅으로 바뀌면은 지목이 다 변경이 될 수밖에 없죠. 지목 다 변경이 돼요. 근데 주거용과 상업용은 지목이 뭐예요? 되고, 공업용은 장이잖아요. 장. 대장학도 철천지 하잖아요.
그 장. 그러니까 이 대나 장으로 어딘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후보지의 경우에는 전환이 될 경우에. 근데 이행지의 경우에는 요 사이에서 전환 중이면은 이게 대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지는 안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바뀌겠죠.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행지는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후보지는 지목이 전부 다 바뀌게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 내용을 묻는 거는 조금은 더 난이도가 들어간 거예요. 뜻만 묻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토지는 이행지이며, 그 과정에 있는 토지 이행지 맞죠? 이 경우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지목 변경이 뒤따르지 않죠. 그 다음에 후보지 지역의 지역 분석은 전환 후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원칙이되, 전환이 완만한 경우는 전환 전의 지역 요인이 중시되어야 한다. 맞죠? 이게 원칙적으로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뀌어가는 경우에는 바뀐 후의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전환이 완만할 때는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된 토지는 이행지이다. 전환된 것은 뭐예요? 된 거. 전환됐으니까 이거는 이행지 후보지가 아니고 전환됐으니까 상업지.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행지란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그 내에서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맞죠?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도 볼까요? 토지 용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포락지는 지반이 절토되어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맞죠? 하천으로 변하거나 또는 수면 밑으로 잠기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 자루형 토지는 좁은 통로로 도로에 접속하고 있는 토지, 자루형 토지 맞고요. 그 다음에 휴환지는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이거는 공환지죠. 휴환지가 아니고, 휴환지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그런 땅을 말하죠. 그 다음에 4번에 법지는 활용실익은 없으나 소유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사면의 토지 맞고요. 그 다음에 택지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주상공 나와야죠. 주상공 등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것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토지 그렇습니다. 다음에 10번이나 11번처럼도 출제가 됩니다. 그 지목을 묻는 것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다음 중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자, 이거 전답 과목 인강염 대장학도 7천제 주유 창구체 원종 양수공차 3여잡. 자, 여기서 하천 들어가죠. 차장천원 할 때 이 하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택지, 공지 얘네들이 아니죠. 택지는 주상공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공지는 건물 짓고 남겨놓은 땅이 공지. 그 다음에 유지가 뭐 유지가 그 밑에 11번이 11번. 그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고 고여 있는 거죠. 이게 유자가 물 머무를 유자예요. 물이 머물러 있다 이런 의미예요. 유자가. 근데 이제 두음 법칙에 따라 유가 되는 류가 아니고 유. 그다음에 제방이죠. 제방.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입니다. 기억 리을 미음. 11번 뭐 됐고요. 그다음에 12번처럼 이렇게 주택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요거는 간혹 나오니까 일단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이 되죠. 단독주택에는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간이 있죠. 그 네 가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단독주택에서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다중주택은 독립주거가 안 돼요. 다가구주택은 독립주거가 되죠. 이 차이점이 뭐예요? 독립주거 된다 안 된다 결정적인 게 취사예요. 취사. 취사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다가구, 취사가 가능하지 않으면 다중, 이렇게. 그게 이제 차이고, 그리고 면적도 차이가 있죠. 다중주택은 약 100평 이내, 100평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죠. 근데 다가구 주택은
660제곱미터, 약 200평이죠.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중과 다가구는 됐고요. 얘네들은 모두 다 3계층이에요. 주택으로 쓰이는 게. 단독주택 3계층이 제일 높아요. 근데 공동주택으로 가면은 4계층부터잖아요. 그래서 다세대도 4계층 이하, 연립주택도 4계층 이하인데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잖아요.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가 뭐예요? 다가구는 3계층까지, 다세대는 4계층 요 차이가 있고, 면적 규모는 같잖아요. 660제곱미터 이하 요거는 같은데, 이 구분 소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다가구 주택은 통으로 적여 나오는 거죠. 통으로 적여 나오는 거고, 이 등기부가 나오는 거고, 이 다세대 주택은 각 호별로 등기부가 나오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다가구 주택 나오죠.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맞죠? 19세대 이하가 구조하는 구분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하죠. 구분소유권 등기는 안 돼요. 단독주택입니다. 다만 독립주거는 되는 거죠. 다음에 2번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이고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이죠. 다음에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의 다수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이죠. 3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연립주택은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죠.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이며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이고요. 다음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주택이다. 맞고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에 그 밑에 기출문제를 보면은 그 13번처럼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묻기도 해요. 그냥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항목을 나열해 놓고 정답은 4번이죠. 환경은 기술적 개념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 기출문제들을 보면은 이런 문제라면 나도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해에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떨어져요. 그게 뭘 뜻할까요? 그게 그 다음 연도에 사람들이 보면 이 정도는 합격하겠는데 하는데 그 해에 또 떨어진다는 거는 원래 또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이죠. 내년에 수험생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나도 합격하겠는데 하는데 원래 또 수험생들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는 실전 심리상 제 실력을 발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실력만 발휘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모의고사 80점 나와요. 근데 떨어져요. 신기하죠. 한 번도 60점 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합격해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는 계속 이 상승세를 타는 사람이죠. 계속 지치지 않고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하락세를 타는 사람들, 미리 고점을 찍고 정점에 올라갔다가 거꾸로 내려오는 사람, 이러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너무 초기에 이렇게 바짝 끌어올렸다가 나중에 이제 해 뜨는 거 다 까먹고 막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게 이럴 수 있어요. 1차가 특히 잘 돼 있는 분들이 2차 한다고 1차를 서둘러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서둘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금방 까먹어요. 생각보다 일찍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치시고 한 일주일 뒤에 다시 보세요. 내가 언제 이런 거 봤지 하고 일주일 만에 싹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면 금방 까먹기 때문에 2차를 공부하더라도 1차를 어느 정도는 계속 꾸준히 봐줘야 돼요. 그래야 안 까먹어요. 근데 그렇게 위험하게 해서 결국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시험 치기 직전에 보름 동안 1차를 안 본 거예요. 2차 하느라고. 2차는 막 평균 70점이 넘어. 1차 한 개 차이로 안 돼. 한 개 차이로. 그런 거는 너무 이제 전략이 잘못된 거죠. 이미 실력은 그 전에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실력이 올라갔다고 너무 만만하게 본 거죠. 안 보면은 감이 떨어지거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 실전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을 다 발휘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평소에 훈련할 때 모르는 거를 패스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분들이 평소에 잘 하시던 분들, 잘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그런 이제 실수를 하는데, 어려운 문제 분명히 나오거든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넘어가질 못해. 평소에 잘하던 사람들은. 왜냐면 평소에 모의고사 볼 때도 다 풀고 넘어갔으니까. 근데 그런 게 딱, 어려운 게 딱 나오면 이제 방심한 거지, 이제. 그 습관 그대로. 그러니까 잘할수록 어려운 거는 패스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늘 잘하는 사람한테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특히 이제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젊은 친구들 시험 볼 때 모르면 패스하라, 해라. 이거 상 주는 거 아니다. 잘 받았다고 상 주는 거 아니잖아요. 6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나오면 바로 패스해라, 패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꼭 안 듣는 사람이 또 있어. 나중에 보면은 또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제 말을 듣고 그렇게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꼭 지나가고 그냥 점수 그냥 60점 넘고 합격하지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은 정말 합격해요. 그리고 한 번도 60점을 안 넘었었는데 실전에서 60점 넘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제가 늘 얘기를 하거든요. 40문제가 나오면 40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해조차도 20문제는 이거 답이네 하는 게 나와요. 예, 이거 답이네 이렇게 보이는 게, 그게 대신 5번에 가 있을 수도 있죠. 5번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답이라는 게. 근데 1번, 2번, 3번, 4번이 어려운 지문일 때는 이제 한 방씩 얻어 터지면 5번 지문 가면 정신이 몽롱해져서 5번 지문이 쉬운 지문인데도 이걸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모하는 훈련. 5번에 쉬운 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20개예요. 어려운 지문이 있어도 쉬운 지문이 정답이 되도록 하는 문제, 그런 거 하면은 아무리 안 나와도 20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제 시험 치기 직전에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도 정말 50점대도 안 나온 수험생이에요. 모의고사에서 47.5 막 이렇게 마지막 9월 달에 동영 모의고사 이제 할 때 이제 모의고사 말고 그냥 제가 드리는 문제요. 저는 조금 문제를 쉽게 내는 편이에요. 제가 문제를 내는 거는 65점이 나와야 커트라인 60점이에요. 아무튼 그 시험에서 처음으로 52.5가 나왔어요. 그 수험생이. 그러니까 실전에서 47.5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62.5가 나온 거예요. 62.5가. 자기가 그렇게 풀었는데 정말로 제 말을 듣고 그 생각이 나더래요. 막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가 아무리 쉬어도 20개는 나온다더라. 그래서 막 모르면 패스하고 지나가고 풀었더니 21개가 풀리더래요. 21개가. 그리고는 19개를 한 번으로 찍었대요. 진짜 한 번으로 4개 맞췄대. 4개. 이거 다 맞았대. 푼 거 다 맞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얘기한 대로 한 거예요. 그 수험생은 제가 코치한 대로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딱 정답이라고 하는 게 21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시간도 얼마나 남아. 시간도 많이 남지. 푼 거는 21개밖에 안 풀었으니까. 다 패스하고.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작년 11월 달에 이제 첫 수업을 한 거예요. 근데 첫 수업을 했는데 자기 얘기를 한 걸 또 들은 거예요. 첫 수업 한 걸 또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나 봐요.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를 듣고 또 문자가 왔어. 자기 얘기 했다고. 아무튼, 그렇게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제발 믿으세요. 제발 믿으시고, 어려운 거는 패스하고,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늘어난다니까요. 훨씬 늘어난다고요. 제 경험상 분명히 실력이 돼요. 되는데 안 되는 거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어려운 거 승부 걸지 마시라고요. 그거 맞췄다고 해서 뭐 또 점수를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수능은 달라요. 수능은 어려운 거 점수도 높고 쉬운 거 점수도 낮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어려운 거는 패스. 아시겠죠?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자,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부동산 특성입니다. 자, 이 부동산 특성 및 속성인데, 자, 여기서는, 부동산, 이것도 사실 이론 정리랄 거는 없어요, 여기는. 이론 정리라는 거는 없고, 이제, 여기서는 공부하는 팁을 드리면, 일단,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종류는 구별해야 되죠.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그리고 용도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가능성, 이렇게 하고, 그 특성을, 파생 현상을 정리를 하더라도,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요 세 가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세 가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저 세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정리를 해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성이나 인접성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1번 보시면은, 다음 중 부동산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에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세분화되어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한다. 맞죠? 지역적으로 세분화되잖아요. 예,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분 시장 맞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복수의 토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이 무슨 성질이에요? 개별성입니다. 요거는 이제 개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거 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체가 돼야 안 돼요? 대체가 안 되죠. 비대체적이며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할 수 없죠. 그래서 기역, 니은 이거 다 옳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1번, 2번, 3번 중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영속성으로 인해 토지에는 경제적 감가상각의 적용이 배제된다. 영속성으로 인해 토지는 경제적 감가상각 적용 배제되나요?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 안 되죠. 경제적 감가는 토지에 적용되죠. 무슨 성질 때문에? 부동성이나 인접성이죠. 자, 오른쪽에 3번 보세요. 3번. 그 외부 효과와 관련된 토지 특성 하잖아요. 특히 외부 효과 중에 부유의 외부 효과 때문에 경제적 감가 아닌가요? 그게 다 무엇 때문에요? 부동성이나 인접성 때문이라고요. 그거는 중요한 거니까 따로 기억해 둬야 돼요. 다시 왼쪽으로 오셔서,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다음에 리을에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인 절대량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는 특성. 이게 바로 뭐예요? 부증성이죠. 자, 부증성으로 인하여 조성지나 매립지는 물리적인 양의 증가가 아닌 토지의 이용 전환을 의미한다. 맞나요? 이거는 물리적인 양의 증가 아니잖아요. 절대로 물리적으로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증성은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부증성은 예외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옳은 거죠. 그 다음에 미음은 뭐죠? 미음.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성은 뭐예요? 이거는 인접성이죠. 경계하면은 옆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인접성이죠. 병합 분할 가능성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이제 2번 더 볼까요?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부분 시장으로 만들며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지속되게 한다. 맞는 말이죠. 자, 이게 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자, 이 동산하고 차이점이잖아요. 어떤 지역은 초과 수요고 어떤 지역은 초과 공급이면 동산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는 이제 옮겨보면 되죠. 근데 부동성으로 인해서 이게 돼야 안 돼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초과 수요 초공이 지속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생산비를 투입해서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양을 증가시키거나 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않으므로 토지 평가에는 원가 방식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조성지 매립지에는 뭐를 적용해요? 원가 방식 적용하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성지 매립지의 경우에는 원가 방식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인접성으로 인해 각각의 부동산이 인접 토지와의 개별적 이용을 필연화시키는 게 아니라 협동적 이용이죠. 옆에 있는 토지와 협동적 이용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다음에 4번에 토지에 대해 등기라는 공시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토지가 부증성이라는 자연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등기하는 거 뭐예요? 부동성이죠. 부동성. 동사는 점유, 부동산은 등기하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 부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다음에 5번의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 원초적. 이건 맞는데 유동적인 것이 틀렸죠. 유동적인 것은 인문적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리고 토지가 본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물리적 특성이다. 그 뒷부분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1번만 옳고요.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은 됐고, 자 넘어가시면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의 토지의 특성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토지의 개별성은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법적으로 대체가 돼야 안 돼요? 대체가 안 되죠. 개별성 맞고요. 그 다음에 영속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재생산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 생산하는 건데 이거는 기존의 물건이 소모가 되어야 다시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속성으로 인해서 기존의 물건이 소모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맞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비생산성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게 틀렸죠. 비생산은 물리적으로 양을 증가시킬 수는 없지만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는 증가시킬 수가 있죠.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 다양성으로 인해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부동산,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 이거는 단골 손님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으므로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자, 요거는 옳은 말인데 비가역성이 뭐예요? 한번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은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기가 곤란한 거죠. 자, 이 5번과 관련되는 부동산의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잘 읽어보시면 그 안에 힌트가 있어요.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돼 있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은 뭐예요? 영속성. 지금 5번 지문은 영속성과 관련 있는 거예요. 다음에 정답은 몇 번이었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에 5번은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해요. 이제 물리적으로는 대체가 안 돼요. 근데 용도 다양성 또는 인접성으로 인해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맞고요. 1번이 바로 옳은 표현이네요. 그 다음에 2번은 영속성은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근거가 되며, 자, 요것 자체는 틀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부동성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동산은 결국은 소모되잖아요. 그죠? 토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을 볼까요?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는 이 뒷부분이 부동성이죠. 확실하게. 2번은 그 앞부분은 이제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걸고 넘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가장 큰 특징은 부동성이죠.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것은. 근데 영속성도 구별 근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단 말이죠. 다음에 3번에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 시 소득이득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을 얻게 한다. 소득이득뿐만 아니라 자본이득 얻는 거는 이거는 영속성이죠. 내구재에 대해서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은 부동산 현상을 동질화, 벌써 안 맞죠? 개별성은 이질화죠. 이질화. 그리고 부동산의 비교를 명확하고 용이하게 하는 것도 아니죠. 곤란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으로 배려하게 하고 저량 분석도 하여야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성. 이건 영속성이죠. 장기적 배려 이러면 영속성이에요. 저량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량이라는 게 뭐예요?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양이죠.
왜 저량이라는 게 이제 가능한가 하면은 지금 현재 지금 있는 주택들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들이 이게 작년에 지은 것도 있고 재작년에 지은 것도 있고 지은 지 오래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은 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약 1600만 채의 주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양이라는 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이 돼서 이렇게 1600만 채 이렇게 저량 분석을 하는 거죠.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나요? 1번이었고요. 다음에 6번. 자, 6번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중성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다.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매립 등으로 농지의 양이 증가된 것은 용도 전환이지 절대량의 증가는 아니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해요. 여기 틀렸죠? 용도적으로는 공급이 가능하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부중성은 면적의 유한성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나 이행지와 같은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토지 개념은 절대량의 토지 증가가 아니며 용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7번부터는 좀 쉬고 가겠습니다.